자, 볼게요. 여기. 평행상수 전까지. 여기 있죠? 여기까지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네, 다른 번도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 평행상수 뒤까지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원하는 목표까지 못 갔네. 어쨌든, 앞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그 분자의 구조 이어서 할 건데, 저번에 여기까지 했을까? 혹시 이거 했나요? 페이지 91페이지? 지도 내가 다 맞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맞죠? 그럼 페이지 91페이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 좀 해야 되거든요. 그때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비공유 전자쌍과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꼭 없는 애들끼리 어때? 질투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비공유하고 비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공유가 밀어내는 힘보다 어때?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비공유, 비공유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공유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반발력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전자들은요, 전자쌍일 때는 전하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거야, 그쵸?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뭘 만들 거냐?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뒷내용을 우리가 할 건데,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 이제 분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구조가 이제 어떤 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를 제가 이제 판서로 할 거고요. 쓸 자리가 없으면 책의 뒷부분에 메모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거기다가 이제 쓰셔도 돼요. 꽤 많이 쓰는데 글씨는 크게 쓰셔도 됩니다. 한 바닥을 넓게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면 이제 완성되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이제 자리 배치 잘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 놓고 쓰는 게 편할 거야. 그 완전 뒤에 메모 페이지 있더라고. 그치? 진짜. 거기다 쓰면 될 것 같아. 노트 있으면 노트에도 되고요. 근데 책에다 써놓는 게 좀 안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 돌려가지고 써도 좋고. 좋아, 좋아. 담배정 나왔나? 여기도? 담배정 나왔어? 안 나왔어? 언제 나와? 내일 나와. 진짜? 내일 나와. 일이 없어요. 너 왜 안 알려줘? 시험 때문에 그런가? 지원아, 파란 머리 내가 알아냈어. 왜요? 파란 머리는 김천여고가 맞대. 네. 세기인 거 알아냈어. 쌤은 뭐예요? 세기는 김천여고 친구를 따르는 김천예고래. 응? 거기까지 알아냈어. 쌤이 파라고. 아니. 학생이? 학생. 쌤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짝 몇 명 이렇게 싹싹 말하니까 바로 나오던데. 그리고 노란 머리도 있어. 언니가 싫어하는 거기까지 알아요. 거기 안 잡아. 예비 교수님이니까. 너네들 옛날에 만만치 않았는데? 너네도 예비 교수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어디 앉아서 이렇게 설명 듣는데 막 삼국김밥 까먹고 막 만만치 않은데? 분자의 구조 볼게. 분자의 구조. 자, 분자의 구조에서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일단 입체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입체수가 뭔지부터 알려줄게. 입체수. 그래서 입체수가 2개짜리, 입체수가 3개짜리, 뭐 입체수가 4개짜리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입체수가 뭐냐면요, 이 공간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근데 이 공간적인 방향이 바로 뭐냐? 전자쌍.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심, 원자로부터 전자쌍이 뻗어나간 방향이야. 방향의 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입체수는 중심 원자로부터 이제 전자쌍들이 뻗어나간 우리 방향의 수를 말해. 근데 전자쌍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항상 공유 그리고 비공유 다 통틀어서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공유랑 비공유를 다 통틀어서 말한다. 그럼 또 여기서 살짝 잡고 가면 좋은 게 있는데,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우리 질소라는 애가 있어. 질소가 이렇게 수소랑 공유결합
비공유 전화쌍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냐? 입체수를 얘기할 수 있다고. 그치? 입체수 몇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일단 이쪽으로 공유 전화쌍 하나 있죠. 그치? 그럼 이쪽으로 방향 하나. 또 이쪽으로도 하나 있지? 그럼 이쪽으로도 방향 둘.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또 이쪽으로도 하나 있지? 그럼 이쪽으로 방향 셋. 그 다음에 비공유도 들어가요. 비공유. 그래서 비공유의 개수도 이렇게 포함해서 총 4. 그럼 이거는 입체수 4개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여줄게. 그럼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옛날에 또 책에서 했었잖아요. 이렇게 저번 시간에 하면서 이거 기억나죠? 이거 이렇게 해서 점으로 찍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삼중결합 그냥 단일결합으로 표시할게. 그럼 이거 삼중결합이면요. 이거는 방향이 3방향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중결합이 있어도 이거는 방향 하나로 포함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입체수 2짜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다중결합은 그냥 방향 하나로 친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고 이제 스타트 하면 돼. 여기 써놔야 될걸? 그 책에 잘 없어. 그리고 계약하면 학교 그 중간고사 날짜 잘 확인해. 이번에 김고는 4월 16일 날친데 엄청 빨리 보더라고. 그러니까 너네도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 날짜 언젠지 혹시 변동 있는지 잘 체크해. 자, 여기까지 썼나? 썼으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 첫 번째, 입체수 2짜리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입체수를요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릭 넘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S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SNE라고 하면 이거 입체수 2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스테릭 넘버라고 해서 입체수를 그렇게 불러. 자, 입체수 2짜리 어떤 식으로 생겼냐? 우리 중심 원자로부터 뻗어나간 방향이 몇 방향? 2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럼 보통 어때? 양쪽으로 뻗어나가야 되겠지. 전자성 반발 이론에 따르면 어때? 전자성들은 최대한 멀리 있고 싶어 하니까 그치? 끝과 끝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걸 생각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겨져 있냐? 중심 원자가 있지? 그러면 이 주변으로 어때? 이렇게 전자성들이 뻗어나가니까 여기에 다른 원자들과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거예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나요? 없어요. 입체수 2짜리는요 모두 다 공유 전자쌍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공유 전자쌍. 입체수 2가 모조리 싹 다 공유 전자쌍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반드시 어때? 주변 원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생긴 꼬라지가 저런 꼬라지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럼 각도가 몇 도가 될 것이다? 180도가 되겠죠. 이건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직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직선형 구조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예시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생긴 꼬라지를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대칭일 때 아니면 비대칭일 때. 대칭이라는 건 뭐냐? 양쪽으로 똑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대칭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생긴 꼬라지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똑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때? 비대칭으로 해서 완전히 어때요? 다 다른 종류의 원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알아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또 성질을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이런 애들은 대칭, 밑에는 비대칭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예시로 들어갈 수 있는 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는 CO2입니다. CO2.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려본 거예요. 그치? 가운데 중심에 탄소가 있고 양쪽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이렇게 있죠. 그치?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180도구나. 이거 직선형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비대칭은 누가 있냐? 비대칭 제가 아까 그렸어요. 그치? 아주 유명한 HCN이 있죠. 그치? 사이안화수소라고 합니다. 사이안화수소. 사이안화수소. 저번에 책에 있었죠. 완전 책에. 대칭일 때, 비대칭일 때 이렇게. 둘 다 직선형 구조고요. 둘 다 180도예요. 알겠죠? 대칭, 비대칭에 대한 언급은 다 하고 마지막에 얘기해 줄게. 일단은 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입체수 3으로 넘어갑니다. 입체수 3짜리. 자, 입체수 3짜리도요. 역시 쉬워요. 얘도 오로지 공유
어때? 주변에 원자들이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입체수 3짜리 생긴 꼬라지를 그려본다면 중심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럴 때도 어때? 최대한 멀리 뻗어 있고 싶어 한다고. 그쵸? 그래서 평면상에서 뻗어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각도가 얼마가 되냐? 120도가 됩니다. 그치? 120도에 얘를 무슨 구조라고 부르냐? 평면에 놓여있는 삼각형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 그럼 얘도 대칭, 비대칭 따집니까? 따져야죠. 그쵸? 얘도 따져요. 대칭, 비대칭 중요해요. 자, 대칭은 지금 말한 거와 같이 모두가 다 똑같은 애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 대칭 구조예요. 그치? 이런 대칭 구조. 자, 대칭 구조에 유명한 애가 누가 있냐? 우리 홀전자가 3개라서 공유전화상 3개만 채우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붕소. 그치? 붕신 있죠. 붕신. 그쵸? 그래서 붕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붕소를 보시면 이렇게 뭐 플로린과 아니면 뭐 만만한 수소랄까? 수소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각각 이렇게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붕소야. 이건 쓸 때 어떻게 쓰냐? BH3 이렇게 씁니다. BH3. 얘도 다 써줄까? CO2, HCl 이렇게. 비대칭도 있죠. 그쵸? 비대칭 유명한 애가 있어. 유명한 애. 쓸 수 있을까? 좀 좁은데. 자, 비대칭은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라도 다른 애가 오잖아? 하나라도 다른 애가 오면요. 그 대칭이 깨져요. 근데 저는 그냥 셋 다 다르게 그냥 그려볼게.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얘네들이 분포하는데 뭐 2개는 똑같은 별이 있고 하나만 달라지잖아? 그래도 비대칭이야. 이렇게 비대칭. 아주 유명한 애가 있어. 걔가 누구냐면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얘는 하나만 다르죠? 하나만. 대표적인 비대칭 구조 포름알데하이드 쓸 때는 HCHO 이렇게 써요. 포름알데하이드. 보통 명칭은 폼알데하이드라고 써 있어. 폼알데하이드.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쓸 때는 포름알데하이드라고 많이 쓰지. 가구의 접착제.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세집진후군. 뭐 이런 것들 유발하는 그냥 물질이야. 독성 물질. 이거를 또 물에 녹이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천연 방부제. 천연이라는 걸 좀 웃기다. 그냥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봤나? 포르말린? 포르말린. 막 과학실에 가면 막 개구리 같은 거 이렇게 보존하려고 보존액으로 쓰는 게 있어. 그게 포르말린이야.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쓰는 애. 유명한 애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요, 근데 잘 들어봐. 아까 대칭이라고 했으면 완벽하게 양쪽으로 다 뻗어나가는 정도가 똑같으니까 120도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각도가 깨져.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 완벽하진 않으니까 약 12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양쪽으로 다 똑같은 애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정도도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략 약 12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역시 다 평면 삼각형 구조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120도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칭 구조가 아니니까 얘를 약 12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입체수 4짜리입니다. 읽어볼게요. 입체수 4짜리. 자, 입체수 4짜리부터는 얘들아 얘기할 게 조금 더 이제 많아져요. 드디어 비공유 전자쌍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 3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입체수 4짜리에서 첫 번째는 우리 모두 공유 전자쌍만 있을 때. 그러니까 4개가 싹 다 공유 전자쌍만 있을 때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
자, 모두 공유전자쌍만 있으면요. 우리 어떤 모습이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다 공유결합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치? 자, 이렇게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도 되는데 이 네 방향으로 뻗어나갈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뭐냐? 109.5도에 해당하는 각도예요. 얘는 무슨 구조가 되냐? 이제부터 입체 구조의 등장이거든요. 정사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정사면체 구조. 우리 정사면체 구조 들어봤을걸요? 그치? 정삼각형이 이제 4개 붙어 있어서 정사면체야. 그쵸? 정사면체 구조 나중에 통합과학 원에서도 나와요. 뒤사면, 사면체 이런 것들 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알아두셔야 돼요. 좀 유명한 구조입니다. 알겠지? 109.5도. 정사면체 구조.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대칭, 비대칭 물론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가장 유명한 대칭 구조가 바로 누구냐면요. 대칭 구조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 유명한 애는 메테인이죠. 메테인. 자, 메테인은 탄소가 여기 있고 수소가 올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사면체 구조예요. 자, 메테인. 정사면체 구조. 그럼 대칭이 깨질 때는요? 당연히 대칭 깨지죠. 그쵸? 깨질 때는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라도 다른 거 오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칭이 깨지는 비대칭 구조가 되면 우리 뭐 여기에 그냥 하나만 다른 거 이렇게 하나만 다른 거 와도 이거 비대칭이야. 이거 대칭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둘 똑같은 게 대칭 아닌가요? 아닙니다. 알겠지? 네 개가 다 똑같아야지 우린 얘를 대칭이라고 불러. 알겠지? 둘 똑같아도 비대칭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거 안 써네. 대칭.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는 비대칭.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이거든? 팁 좀 알려줄게. 우리 저번에 뭐에 대해서 내가 알려줬냐면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수에 대해서 알려준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 우리 표로 내가 그려가지고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외웠을까? 그걸 좀 외워야지 사실 이게 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이라고 해서 내가 뭐 알려줬어?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알려줬지. 공유전자쌍이 뭐야? 홀전자 수라고 했잖아. 왜냐면 이 홀전자는 외로우니까 다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가 돼? 1, 2, 3, 4, 3, 2, 1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나? 그리고 비공유는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가 우리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이거 기억 안 나면 다시 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1족에서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수소 때문에 쓰는 거고요. 2족에서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베릴륨 때문에 쓰는 거예요. 13족에서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붕소 때문에 쓰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족은 누구? CSI. 그 다음에 인질, 도와주세요, SOS. 그 다음에 뻑시, 부랄. 그쵸? 이렇게. 자,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 들어봐. 자, 우리 공유전자쌍수, 즉 홀전자수가 똑같은 애들이죠. 이렇게 똑같은 애들. 똑같은 애들은 얘들아 치환이 가능해.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여기가 아까 수소가 들어갔잖아. 근데 수소 자리에 누구를 써도 똑같냐? 플로리를 써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홀전자가 똑같으면 이 홀전자가 똑같은 애들끼리는 치환이 가능해요. 치환이. 그 다음 얘도 어때? 여기 탄소가 있는데 탄소랑 똑같은 애. 규소 넣어도 어때요? 결합의 구조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숫자가 똑같다? 그러면 이거 치환 가능하다. 오케이? 얘도 어때? 숫자 똑같죠? 그쵸? 근데 사실 얘는 예외거든요? 이런 것들 쓰면 안 돼.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보이긴 하는데 세모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요런 애들은 좀 예외지. 이거. 왜냐면 이거 배신자놈이었고 이거 붕신이었으니까 얘네 둘은 예외야, 예외. 그래서 우리 얘네 둘은 치환되는 거고 또 얘네 둘 이렇게 치환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또 얘네 둘 치환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만 추가하면 되겠어? 얘네들. 그쵸? 얘네들끼리 이렇게 치환 되는 거. 그래서 베릴륨하고 분소만 잘 빼고 나머지는 숫자가 똑같은 애들끼리 치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글로 써줘, 글로. 공유전자쌍 수 원하지 않으면 폴전자. 그래서 폴전자 수가 같은 원소끼리는 치환 가능하다. 그렇게 들어가도 결합의 구조가 깨질 게 하나도 없다. 여기 구조 유지. 그럼 좀 쉽죠? 구조가 유지된다. 불편했어? 너 안 맞게 그렇게 짧은 걸. 자, 빨간색, 파란색. 정치 색깔. 선생님 생각하면 됐어. 도배 필요한 사람. 내가 쓴 거? 네, 그랬을 때. 시계 있어? 버린 거 아니야? 아니, 잘 쓰고 싶어요. 또 원하는 게 밑에. 도입 페이지요? 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정치 색깔. 또 필요한 사람. 그때 몇 개 뿌리려고 했잖아. 나한테 보내지 마. 좋아봐, 빨간색. 이것도 있어. 근데 이거 다이소에서 팔아. 아주 희소성이 떨어져. 걔는 희소해. 그치? 이거? 네. 그치, 저 좋지? 네, 가고. 빨간 판. 지금 파란당이 좀 우세해. 나머지 형광펜이야. 형광펜. 이거 할 거야? 이거. 빨간색. 그거는 그것도 빨간색. 0.38달이었네요. 0.38? 이거 0.38일걸? 0.5던데요. 아 그래? 근데 0.38 별로 안 좋아하던데? 내가 이걸 산 이유가 있을걸? 너째 별로 필요 없잖아. 낙서하는 데만 쓰고. 네. 근데 그럼 얘 좀 번져. 뭔지 알지? 전에 받아봤지? 안 받아봤어? 전에는 이거 받았는데요. 뭐? 아 그거 받았어? 그걸로 낙서했냐? 네. 네. 응? 그때 이거 받았어? 아 다이소 샀어? 그치? 아 이거 희수 떨어졌어. 다이소가 잘 따를 줄 아닌가? 그때 뭐 가져왔어? 네. 요게? 이 빨간색이 너무 그런데 그러면 CS2도 되는 거예요? CS2? 아니 그 C 자리 CS2? 아 되지 돼. O 자리를 S가 치환할 수 있어. 응. 돼. 이거 S 와도 돼. 좋은 지역이야. 돼. 이게 돼요? 돼. 세로소에서 그렇지. 돼. 얘도 이제 해보자. 자 이거 그 대칭이 깨졌어. 자 대칭이 깨졌으면 자, 우리 여기 그냥 다른 애들 오게 하면 돼. 그냥 원하는 대로 다른 애들 그쵸? 뭐 이렇게 뭐 여기 C를 넣고 뭐 이렇게 C를 넣어서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알겠지? 이러면 대칭이 깨지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우리 비대칭. 이 정도만 이제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두 개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두 개만 하면. 자, 이제 공유 3개랑 비공유 하나. 요렇게. 아, 비공유가 이제 하나 이제 늘기 시작해요. 자, 근데 비공유가 하나 생기면요.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비공유가 하나 생길 때마다 공유전압상으로 이루어졌던 곳에서 힘이 더 어때? 더 약해지니까 이제 결합 구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 이제 보여줄게. 자, 그럼 공유가 3개고 비공유가 하나잖아. 그쵸? 그럼 생긴 꼬라지는 어떻게 되냐? 일단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 세 군데는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대가리 쪽에 비공유를 하나 달고 있다.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요 구조 있죠? 요 구조. 여기서는 싹 다 뭐야? 다 공유지. 그럼 공유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가장 약하다니까? 근데 여기 자리가 사라지면서 비공유로 바뀐 거야. 그럼 비공유하고 공유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어때? 더 세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있는 다리 3개가 요 각도보다 훨씬 어때? 좁혀져. 그래서 각도가 더 작아지게 돼요. 아까보다. 그래서 얼마씩 줄어드냐? 비공유가 하나 등장할 때마다 각도가 마이너스 2.5도씩 빠져요. 그래서 아까 109.5도였는데 거기서 2.5를 빼서 우리 얼마라고 생각하냐? 107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7도. 그래서 우리 2.5도가 빠진 107도의 이제 각도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입체 구조죠. 그치? 우리 입체에서 입체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라고 얘기할 거냐면 삼각뿔 구조라고 부를 거예요. 피라미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삼각뿔 구조. 자, 역시 얘도 뭐가 있어? 대칭, 비대칭 있죠. 그치? 완전히 똑같은. 대칭, 비대칭? 우리 한 가지 더 말해줄게. 그리고 이제 비공유가 하나 늘어나잖아? 그러면 절대 대칭일 수 없어요. 대칭 자체가 말이 안 돼. 알겠지? 대갈박에 비공유를 달고 있고 다리가 이쪽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유가 하나 이제 등장하면 무조건 비대칭이야. 오케이? 그래서 비공유가 있는 것부터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비대칭이죠. 예시만 들고 갑시다. 예시 아까 보여줬죠? 암모니아. 이렇게. 중심 원자의 비공유를 하나 들고 있는 거는 질소밖에 없으니까 질소랑 인 이런 것들로 치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소, 인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H 자리도 어때? 치환된다고 했지? 그래서 F 이런 애도 나와요. NF3 이런 식으로 3플로리드 한 질소 이런 식으로 싹 다 비대칭이야. 싹 다 비대칭.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공유 더 줄고요. 이 공유 우리 이제 마지막. 이게 최대예요. 자, 비공유가 2개 됐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5가 곱하기 2가 되니까 5도 주는 거예요. 아까 4개가 모두 공유였을 때보다 각도가 5도가 빠져요. 각도가 5도가.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긴 꼬라지는 이렇게 생겼고 공유가 2개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그 주변의 원소들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각도가 작아져요. 좁아져. 이 각도 104.5도가 됐지. 그리고 대갈통에 이렇게 비공유를 쓰는데 비공유끼리 밀어내는 게 가장 세잖아. 그래서 지들끼리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그렇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비스하게 그려주면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다시 평면으로 돌아가요. 이런 구조가 되면요, 우리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냐? 구분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얘를 구분형 구조라고 불러.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얘도 뭐가 됐던 항상 비대칭이다. 대칭일 수가 절대 없어서 무조건 비대칭.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애가 등장을 하죠. 그치? 공유가 2개, 비공유 2개 갖고 있는 애 바로 누구야? 여기. 그쵸? 산소가 중심이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산소를 갖고 있는 바로 물분자가 되죠. 물분자. 그쵸? 물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이 104.5도를 이루고 있는 구분형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뒤에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뭐를 배울 거냐?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분자의 극성. 저번에 극성, 무극성 이런 거 배운 거 같은데? 그렇지, 뭐 배웠어?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배웠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배웠을 거야. 그쵸? 우리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그때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불렀죠. 왜?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전자쌍이 어때?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했었잖아. 그치? 치우치면서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는 걔네들을 쌍극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지. 그치? 그때 배웠던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 배웠죠? 우리 무극성 공유결합도 배웠죠. 무극성 공유결합 어디나 서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는 거. 그치?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네. 서로 같은 원자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었지. 서로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를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렀어. 이럴 때는 전기음성도가 치우치지 않으니까 어때? 이 쌍극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생기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뭐 이런 말 했었죠. 그치? 근데 이거랑 별개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분자의 극성은 이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극성 분자,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아까 말한 거는 그냥 결합의 종류고요. 이제는 분자 자체의 성질이에요. 분자 자체가 띄고 있는 성질. 그래서 극성 분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극을 띄는 분자야. 그다음 무극성 분자라고 하면 어때? 극을 띄지 않는 분자인 거지. 근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냐? 우리 생긴 꼬라지로 알 수 있어요. 극성 분자가 되려면 무조건 구조가 비대칭 구조로 돼요. 비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 항상 극성이에요. 근데 무극성 분자는요, 어떤 구조가 되면 되냐? 대칭 구조가 되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로 돌아와서 다시. 자, 이제 내가 대칭, 비대칭을 왜 나눴었는지 알겠죠? 그치? 대칭이다. 그러면 우리 CO2는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Cl. 아까 사이르나 수소 있죠? 비대칭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극성 분자고 왜 무극성 분자입니까? 그럼 이제 이해해봐. 자, 이런 식이야. 자, 분명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이 분명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어때? 전자쌍이 한쪽으로 어떻게 돼 있을까? 치우친 상태지. 그치? 근데 양쪽이 대칭이면 어떻죠? 전자쌍이 치우친 정도가 양쪽으로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 1톤 당기고 이쪽으로 1톤 당기고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1톤 당기고 한쪽으로 1톤 당기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 다 3세대니까 힘을 안 받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때? 이 쌍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무극성 분자라고 부르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상쇄가 되면서 쌍분자 모멘트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책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나중에 벡터를 해야지 좀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전자쌍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이렇게 벡터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바꿀 수 있거든. 얘랑 얘랑 합쳐서. 그럼 또 얘랑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같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합쳤을 때는 어때? 0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얘도 역시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래서 대칭 구조가 그냥 무극성 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대칭 구조다라고 하면 극성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만 기억하면 쉬워요. 알겠죠? 대칭 구조다 그럼 무극성, 비대칭 구조다 그럼 극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얘도 대칭 구조다라고 하니까 무극성, 비대칭 구조다 그치? 극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무조건 뭐라고? 극성이죠. 그래서 물은 대표적인 극성 분자지. 물은 대표적인 극성 분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구분하면 돼.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그 다음에 찐 마지막이거든요. 찐 마지막. 자, 찐 마지막은 뭐냐면요. 우리 극성 분자는요. 극성 분자끼리만 놀아요. 무극성 분자는 또 무극성 분자끼리만 놀아. 끼리끼리 논다. 들어봤지? 그치? 우리 끼리끼리 어울린다.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니까 극성끼리 서로 잘 섞여. 그래서 그거 들어봤죠? 물. 그죠? 물이 뭐야? 대표적인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잖아. 그래서 이 물에 누가 잘 녹아? 이온들이 굉장히 잘 녹잖아. 이온들 어때? 극성을 띠잖아요. 그치?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이온결합 물질이 이렇게 물에 들러붙어서 다 뜯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극성은 극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해? 최고의 용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을 그래서 잘 녹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는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예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물과 기름은 서로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만 이제 기억하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책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책에 밑줄만 싹 그으면 아마 한 단원이 끝나 있을 거예요. 이거 지게 조금 기다려야 돼. 전원이 꺼져갖고. 오케이, 우리 페이지 92페이지부터 볼게요. 페이지 92페이지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시켜볼게. 자, 분자의 구조. 자, 이원자 분자입니다. 이원자 분자 볼 것도 없어요. 자, 우리 그냥 얘네들은 말 그대로 평면 구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원자라는 건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 이원자 분자예요. 그래서 우리 다 생긴꼬라지는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 대칭과 비대칭. 이런 것도 우리 여기서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보면은 얘네들까지는 다 어때? 대칭 아닙니까? 양쪽에 똑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보자마자 뭐야? 이거 무극성 분자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 돼. 근데 이거 어때요? 서로 다른 애가 있으니까 전자쌍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극성 분자. 쌍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되니까. 응? 그리고 밑으로 와서 이제 똑같이. 자, 다원자 분자. 자, 여기 중심 원자에 공유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쵸? 우리가 아까 했었던 CO2, 그 다음에 베릴륨도 나오네요. 그치? BF2,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이런 애들 다 뭐야? 선형으로 돼 있어서 직선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 직선형 구조. 그리고 여기서도 뭘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보니까 어때요? 양쪽으로 똑같이 뻗어나가고 있지? 이건 대칭이니까 뭐다? 무극성 분자겠구나. 근데 얘는 어때요? 양쪽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극성 분자겠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왼쪽이 무극성 분자, 오른쪽이 극성 분자.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자, 공유전자쌍 3개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120도의 구조를 이루는 평면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묶어서 대칭이니까 이거 무극성 분자. 그리고 이거 대칭이 깨져 있죠? 그렇지? 얘는 극성 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포르말데하이드 아까 말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볼게. 4개. 자,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 대칭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얘 비대칭이지? 얘는 뭐야? 극성 분자. 그리고 이걸 빼트렸네. 이렇게 대칭이 깨지면요. 얘도 그냥 약 109.5도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 109.5도고요. 정사면체는 절대 아니지. 그래서 이거 사면체라고 그냥 쓰면 돼요. 알겠죠? 정사면체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사면체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면체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중심원자에 이제 우리 공유하고 이제 비공유. 사실 이제 비공유가 등장하죠. 그래서 비공유가 하나 있고 공유가 3개 있고. 그럼 비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2.5도가 빠진 구조가 된다고 했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뭐야? 다 비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삼각뿔 구조, 그 다음에 아까 구분형 구조,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104.5도와 107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뭐 아까 말한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걸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이게 하나는 풀었구나. 1번만 풀고 넘어갑시다. 1번만. 1번에 OX만. 했나요? 너네가 한 건가? 그럼 넘어갑시다. 쓱쓱 넘어가십시오. 쓱쓱쓱. 자,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파트입니다. 자, 분자의 극성.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반복이야.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자, 무극성 분자는 뭐야? 우리 분자 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한다.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려면 이 말이 바로 대칭적이다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극성. 분자 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바로 비대칭이라는 말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면 분자의 쌍분자 모멘트가 0이 돼요. 그래서 0이 되니까 어때? 극성이 이제 뜨지 않죠. 근데 이제 비대칭 구조가 되면 한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니까 이럴 때는 분자의 쌍분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가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원자 분자인 경우는, 자, 이원자 분자인 경우는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아까 우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치? 대칭, 비대칭. 오케이?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다원자 분자 똑같아요. 여기 대칭, 비대칭. 오케이? 왜 다 대칭이네? 다 대칭. 다 대칭이면 이거 뭐야? 전체가 다 0이 되니까 이럴 때는 뭐야? 이거 다 무극성 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자, 여기가 이제 비대칭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라도 다른 게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거나, 그치? 그럴 때는 다 어때? 절대 쌍분자 모멘트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 비대칭 구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딱 극성 분자라고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힘의 합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옅은 핑크색을 보시면 돼요. 옅은 핑크색이 전자쌍에 치우치는 최종적인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향하는 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그 다음에 이쪽들이 이제 플러스를 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도 이 대가리 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뭐야?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에 음이온이 붙고 여기에 양이온이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다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했죠. 끼리끼리 논다. 그쵸? 극성은 극성을 좋아해. 그래서 물 대표적인 극성 분자잖아. 그래서 대전체를 갖다 대지. 마이너스 갖다 대고 플러스 갖다 대면 어때? 물 분자들이 이렇게 무조건 치우쳐요. 무조건. 근데 방향은 조금 다르죠. 대가리가 가냐 아니면 우리 귀부분이 가냐 약간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역시 전기장이 반응을 하냐. 무극성 분자는요, 뭘 해도 반응을 안 해요. 그치? 하지만 극성 분자는 어때? 전기장에 반응을 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게요. 자, 분자의 극성과 용해성. 그치? 끼리끼리 논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얘네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합니다. 그치?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섞이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극성은 극성끼리 섞이니까 보시면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결합 물질을 되게 잘 녹인다.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우리 사양화탄소는 아이오딘을 녹이고 헥세인, 벤젠 이런 것들 잘 섞여요. 그런 식으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 있잖아. 탄화수소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다 뭐야? 무극성이야. 그래서 기름도 이런 구조예요. 기름도.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어요. 분자의 극성과 녹는 점과 끓는 점이야. 자, 분자의 극성이 녹는 점, 끓는 점에 관계가 있는가? 있어. 자, 이 분자가요, 극성을 띠게 되잖아요. 아까 말했죠. 이쪽에 추가적인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면서 또 다른 물 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 또 다른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 분자의 대가리가 마이너스고 수소가 플러스니까 쥐들끼리에도 뭐가 생기냐? 추가적인 인력이 생겨. 오케이? 이런 걸 나중에 배우거든요.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 진로 선택에서 이제 화투를 배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통합과학 한 친구들은 알 수도 있거든. DNA 안에서도 이게 있어요. 분자 간의 그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결합. 뭐게? 토요일반 한 명 맞췄어. 딱 한 명. 뭐게? DNA 안에서 그 염기들끼리 이 결합을 한다라고 배웠어. 뭐게? 알아? 아, 이거 여기 말 빠져갖고. 수소결합. 맞아. 맞아.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 그래서 수소결합. 그치? 수소결합을 하지. 수소결합 있잖아? 그 공결합 아니거든. 그거 그냥 분자 간의 인력이야. 알겠지? 근데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최강자거든, 걔가. 그래서 걔의 이름을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물한테서 일어나는 이 결합이지. 이게 수소결합이야. 그래서 물이 어때? 표면 장력 별로 세잖아. 그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 높아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는 이런 추가적인 인력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반적인 애들보다 높아.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어. 다 했어. 끝. 다 했어. 하죠. 금방 하죠. 화학평형. 화학평형 이론까지 해주면 완벽하긴 한데. 화학평형 양이 되게 적거든? 그래서 뭐 나중에 금방 볼 거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문제 있잖아? 시간 되면 풀고 안 되면 그냥 오늘 필기한 거 있죠?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알겠지? 솔직히 여기는요, 이렇게 풀다 보면 느꼈을 텐데 암기예요, 암기. 지금 미리 해놔도 그때 가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준 것만 잘 기억하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해. 나 문제 풀고 싶은데 하면은 굳이 뒤에 거 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죠, 여기 개념하기 문제만 그냥 한 번씩만 풀어보세요. 알겠지? 이제 학교도 가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해놔도 충분하다. 그리고 1단원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 겨울방학 때 또 뒤에 4단원 할 시간도 생기고 하니까 충분해요. 오케이? 뒤로 갈게. 그러면 힘든가?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5분만 쉬었다가 여기 화학평형, 동적평형 같은데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시간 내주면 낙사하지 말고 쉬는 거야. 쉬세요. 그때 이거 그랬지? 네. 이제 딱 말이 딱 맞췄네. 잘 그렸죠. 뭐야? 한테 놀라서 깬 거야? 할게. 여기 화학평형 쉬워요. 쉬워. 자, 화학평형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 첫 번째 뭐냐면요, 가역반응 나옵니다. 가역반응 이제 정반응, 역반응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우리가 화학반응식 배웠죠? 그 화학반응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반응식에서 화살표의 왼쪽에는 뭐가 오냐? 반응물이 오고, 화살표 오른쪽에는 뭐가 오냐? 생성물이 오잖아요. 그치? 그거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정반응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던 화학반응,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화학반응식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역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로 돼서 화학 반응 식을 볼 때는 반응이 이제 왼쪽으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럼 가역 반응이 뭐냐? 가역 반응은 이제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 역반응이 동시에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화살표를 쌓은 거 씁니다. 오른쪽, 왼쪽 둘 다 써요. 그래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염화 코발트가 있는데 염화 코발트가요 원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종이에다 묻혀서 써요.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 들어봤을걸요? 염화 코발트 종이 어디다 쓰냐면 물에 이제 닿으면 색깔이 빨갛게 바뀌니까 이제 물을 확인하는 이제 종이였어. 리트머스 말고. 그래서 염화 코발트가 이제 물을 먹잖아? 그럼 색깔이 뭐가 되냐? 빨간색이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열을 시키잖아? 그럼 또 여기서 뭐가 날아갈 수 있냐면 물이 날아갈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잖아? 그럼 다시 색깔이 무슨 색이 되냐? 파란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그치? 왔다 갔다 가능하니까 얘는 뭐다?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황산물도 마찬가지야. 평상시에 황산물이 보면요. 이런 색깔이에요. 가루도 푸른색이에요. 가루도.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 이미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의 가루를 물에 녹이면 불이 이온이 들어가니까 또 색깔이 푸른색이 되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얘를 가열하잖아? 가열하면 여기서 누가 날아가냐? 물이 날아가요. 그치? 그러면 우리 황산 구리만 남아요. 하얀색의 황산 구리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도 가역 반응이에요. 왔다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석회동굴, 뭐 종이석, 석순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읽어보십시오. 네, 가역 반응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 반응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쭉 배웠던 반응들. 연소 반응, 앙금생산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은 가역 반응이 안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워낙 우세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치? 이런 거 말도 안 되지. 그치? 태워지는 이 생성물을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가 메테인 가스 만들 수 있냐? 뭐 마술사도 아니고. 그쵸?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반응들이 다 비가역이야. 다 비가역. 그러면 뒤로 넘어가자. 자,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동적 평형 이제 뭐냐? 동적 평형은 대전자가 깔립니다. 어느 반응에서 라는 대전제가 깔리냐면 가역 반응에서 라는 대전제가 깔려요.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어때? 같아요.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가만히 있네? 이거 뭐야? 그냥 변화가 아예 없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이제 알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반응도 일어나고 있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둘이 똑같이 일어나니까 반응들과 생성물의 양이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예시로 나오는 건 상평형이 나와요. 상평형.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거거든요. 상평형, 그 다음에 화학평형, 용해평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그중 첫 번째가 상평형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은 상태할 때 상입니다. 액체, 고체, 기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이라고 부르지. 나중에 화학적 표현으로 액체상, 고체상, 뭐 기체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찐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상평형. 자, 액체의 증발 속도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체의 응축 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액체의 증발은요, 당연히 알지? 액체가 뭐 되는 거냐? 기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의 응축 속도라고 하죠. 그럼 얘는 뭐냐? 기체가 액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액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랑 기체가 액체가 되는 속도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어때? 액체도 존재해야 되고 기체도 존재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동적 평형 상태를 우리는 상평형 이렇게 불러요.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는 그런 상태. 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이겁니다. 물. 자, 이렇게 내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준비한 다음에 이 진공 상태로 맞춘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뭐만 집어넣냐? 물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물에서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 증발이 일어나겠지. 그치? 근데 이 증발이 일어나는 속도를 우리는 증발 속도라고 부른다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증발 속도라는 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도야.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증발 속도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뭐 물의 농도가 있니? 물의 농도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농도는 그냥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여기서는 온도만 고려합니다. 온도만. 나중에 아마 그 진로 심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농도까지 들어갈 건데 지금은 농도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온도만 생각하면 돼요. 온도만.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응축 속도 있죠. 기체의 응축 속도는 뭐야? 응결이잖아. 응결되는 속도. 응결이 잘 되려면 공기 중에 뭐가 많을수록 좋냐? 수증기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응축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수증기의 양이에요. 그래서 수증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축 속도도 높아져. 그래서 수증기 양이 응축 속도랑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밑밥을 깔고 밑에 다시 한번 보자. 자, 둥근 바닥 플라스틱 안에다가 물을 넣었어. 근데 대전제 보여요? 일정한 온도. 자, 우리 일정한 온도라는 조건을 깔고 들어가. 그러면 이거는 뭐를 뜻하냐? 증발 속도도 일정하다라는 걸 뜻하죠. 그렇죠? 일정한 온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말은 증발 속도가 일정한 상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증발 속도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온도에 맞춰서. 그치? 그래프가 이해가 되지? 자, 근데 우리 처음에 어떤 상태에 넣었다고 했지? 밀폐용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집어넣었어. 그럼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는 상태니까 응축 속도는 처음에 없겠지. 근데 증발을 하면서 점차 어때? 이 안에 수증기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수증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때요? 응축 속도가 자꾸 올라오게 돼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완전히 같아진 상태가 되면 그럴 때는 어때? 우리 눈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치? 수증기가 생기는 거랑 물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 상태 이렇게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 물이 자꾸 줄어들어. 그게 우리 눈에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 수증기도 많아지니까 응축되는 양도 자꾸 늘어나. 그래서 우리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면 더 이상 물이 안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틀린 표현인 거 알죠? 그치? 열심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려해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면 가스랑 물이랑 양이 같아? 이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같아진 상태를 말하나?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양의 변화가 없는 거지 양은 같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양의 변화가 없는 거다. 양의 변화가. 양이 같아진 상태는 동적 평형이다 라고 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해평형입니다. 용해평형. 자, 용해평형은 이제 용질이 용해되는 거야. 자, 용질이 용해가 잘 되려면 배웠죠? 고체가 용해되는 그 용해도. 그치? 뭐에 비례한가? 역시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치?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 속도도 높아져요. 그 다음 석출되는 속도. 자, 석출은 당연히 어때?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으면 석출되는 속도도 같이 늘어나. 그래서 용질이 많이 녹아있으면 녹아있을수록 석출 속도도 늘어나니까, 그치? 이렇게 덩달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석출되는 거랑 용해되는 거랑 둘이 어때? 속도가 같아지니까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을 우리는 용해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처음에는 역시 뭐를 이제 전제를 해서 시작한다? 일정한 온도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럼 처음부터 용해 속도는 정해져 있겠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 용해 속도는 고정이야, 고정. 그럼 맨 처음부터 녹아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석출 속도는 0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제 용해 속도에 따라서 자꾸 용해에서 들어가니까 용해되는 애들이 많아지면서 석출 속도도 올라가겠죠. 그치? 아까 위에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둘의 속도가 같아지면 이제 용해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설탕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물도 존재하는 거예요. 석출, 용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치? 두 가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 호화용액이라고 배웠지. 그치? 됐죠? 뭐 별거 없어요. 쉽지? 뒤로 갑니다. 자, 염화나트륨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예시로 보통 표현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좀 해줄 거냐면 잘 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노잼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넣을 거냐면 이렇게 각설탕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 각설탕을 처음에 무슨 설탕으로 준비할 거냐면 백설탕. 그래서 백설탕으로 이렇게 된 각설탕을 이렇게 물에다 넣어줄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용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백설탕이 어때? 점차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졌다가 용해평형에 도달을 하면 더 이상 백설탕이 어때요? 작아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가겠죠. 이 상태로 쭉 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열심히 녹고 열심히 석출되고 있다는 거. 알겠지? 녹는 양과 석출되는 게 서로 어때? 속도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를 그림으로 조금 평평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용해평형에 도달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백설탕이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용해 안에도 백설탕 알갱이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겠지. 그래서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 당연히 이 색이죠. 그쵸? 백설탕 녹이면 뭐 용액의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잘 봐. 자,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포화 상태인데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더 넣을 거예요. 이번에 뭐를 넣을 거냐? 흑설탕. 흑설탕을 여기다가 추가로 넣을 거야.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다가 흑설탕을 집어넣은대. 그럼 여기서 퀴즈.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게 여기서의 포인트야. 백설탕이 이미 들어가서 포화 상태를 다 맞췄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흑설탕을 넣는다?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생각해보라. 일단 첫 번째, 흑설탕은 그냥 들어가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 흑설탕도 반응에 참여를 해서 어때? 똑같이 동적 평형을 여전히 맞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그립시다. 어떻게 되게? 우리가 뭐 흑설탕, 백설탕, 흑, 백 이거 눈깔이 있나? 뭐 다른 차이가 있나? 둘 다 설탕인데? 다른 차이 없지? 흑설탕이 들어가도 백설탕하고 흑설탕 색깔만 다르고 화학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물질이야. 그래서 아까 백설탕이 녹아 들어갔잖아? 흑설탕이 들어가도 그 백설탕 자리를 흑설탕이 대신할 수 있어. 그래서 흑설탕도 똑같이 반응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이렇게 백설탕이 있었잖아? 그 옆에 이렇게 흑설탕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흑설탕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니까 백설탕이 있었던 자리에 흑설탕도 끼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색깔이 좀 더 갈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해도 흑설탕이 들어가잖아? 그럼 어쨌든 용해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흑설탕도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흑설탕이 녹아 들어가게 되니까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거? 녹아 들어갔으면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석출 속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녹아 들어간 흑설탕이 다시 또 열심히 어때? 석출이 되겠지. 근데 석출될 때 눈깔이 있어서 지 걸로 다시 들어가겠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백설탕 몸 안에 흑설탕이 박혀요. 그래서 이렇게 흑설탕이 이렇게 백설탕 몸 안으로 박혀. 또 흑설탕 몸 안에서 어때? 백설탕이 석출되니까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박혀. 그래서 가라앉은 이 입자들 안에서도 흑설탕과 백설탕이 막 이렇게 섞이게 돼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섞인 상태가 또 유지가 돼요. 어쨌든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얘예요. 얘. 얘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그냥 뭐 추가로 다른 걸 넣진 않았는데, 그치? 이런 것도 재밌게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37짜리 염소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얘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35짜리 염소도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35짜리 염소가 포함된 걸 집어넣는다? 그럼 이 안에 뭐가 된다고? 37과 35가 이렇게 섞여서 존재한다. 이 안에도 35랑 37이 섞여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된다. 그 정도. 그 다음 진짜 오늘 찐 라스트.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 자, 화학평형은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화학평형이라고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겉보기에는 반응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동적평형 상태를 말해요. 자, 화학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요. 이산화질소랑 그다음 사산화이질소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 색깔이 있어요. 자, 이산화질소가 젓갈색이라는 색깔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산화이질소는요. 무색을 가져요. 무색.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실험에 이렇게 묵을 준비해서 넣냐면 젓갈색에 이산화질소를 준비해서 넣는 거야. 이 안에는 싹 다 이산화질소밖에 없어. 그럼 이거 이산화질소가 나중에 뭐로 바뀌겠어? 사산화이질소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럼 또 여기서 낼 수 있는 퀴즈가 뭘까? 이거 완전히 무색으로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에서 돼요. 완전히 무색으로 간다는 건 뭐야? 완벽하게 이산화질소가 어때? 사라진다는 뜻이겠지. 근데 이거 될까요? 안 되지. 왜?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어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드시 공존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믹스된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무색까지 못 가고 그 사이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고 끝나. 그래서 반드시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 그럼 반대로요. 아예 사산화이질소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완벽한 젓갈색이 될까요? 역시 안 되죠.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니까 얘도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 되니까 완벽한 젓갈색까지는 못 가요. 그치?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한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반응하는 몰비. 얘가 두 개 반응할 때 얘가 어때? 한 개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몰비가 똑같니? 뭐 다르니? 이런 식으로. 그걸 조금 볼 수 있는 게 이 뒤에 있는 그래프야. 그래프 별로 안 어렵거든요. 요거 한번 보자.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 자, 이산화질소 몇 개 사라진다? 두 개 사라져요. 그치? 근데 사산화이질소는 몇 개만 생겨요? 하나만 생기지? 그래서 사라지는 양을 보면요. 얘가 어때? 2배 더 사라져. 그치? 그리고 생기는 건 이거의 절반밖에 안 생겨.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양을 물어볼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되는 반응은 어때? 거꾸로 되는 반응 얘들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알지? 여기에 높이? 그쵸? 보시면 얘도 어때? 사산화이질소가 사라지는 거에 비해서 이산화질소가 생기는 거의 양이 어때? 훨씬 더 많아 보이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건져. 여기로 봐야 돼, 여기로? 이렇게 봐야 돼요. 얘는 이렇게 봐야 되죠? 그치?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요만큼 사라지는데 얘는 요만큼 생기잖아. 2대1 반응이라서 그래. 알겠죠? 이렇게 반응하는 몰비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됐고, 그 다음 화학평형의 특징. 아까 말한 겁니다. 그쵸?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가역 반응은 화학평형에 도달하고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반응물 생성물은 반드시 공존한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같은 게 아니고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 했었죠. 양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또 볼까요? 화학 반식의 개수비 있거든요. 개수비. 자, 이 개수비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반응하는 뭐라고 했지? 몰비라고 했죠. 몰비. 그치? 근데 화학 반식의 개수비가 화학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의미합니까? 야, 사라지는 거랑 생성되는 거랑 현재 상태를 같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어? 얘네들이 2대1로 반응을 한다고 해서 들어있는 양도 2대1이다. 이런 보장이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야. 서로 상관이 없다고요. 알겠지? 얘네들이 이렇게 1몰, 2몰 뭐 이렇게 감소했어. 그럼 들어있는 양도 1대2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안 되지. 반응하는 거 빼야지. 화학 반식에서. 그쵸?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어떤 예시를 들어주니 그 얘기를 하려나? 뭐였지? 이게 잠깐만. 개수가 보자. 잠깐만요. 어떻겠냐? 아이씨, 이거 망했다. 이거 안 되겠다. 아모니아 해보자. 이거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잘 봐요. 자, 얘가 몇 몰이라고 할까? 자, 4몰 있다고 할게요. 4몰. 자, 얘 뭐 4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사라지는 게 얼마야? 얘 1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빨리 진짜. 자, 3몰 할게요. 자, 3몰. 자, 이거 얼마 사라져요? 3몰 사라지고 이거 얼마 사라져요? 1몰 사라지죠. 그치? 그럼 이게 화학 반식의 계수이잖아. 그럼 사라지는 게 1대 3이라고 해서 그 반응하는 애랑 생성하는 애랑 반응물과 생성물도 똑같이 1대 3으로 존재하냐? 그 말이야. 그게 말이 되나? 안 되지. 봐봐 이거. N2 2몰 되고요. 얘는 얼마 생겨요? 얘 2몰 생기니까 2몰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네들의 양을 비교했을 때 1대 1이잖아. 그치? 사라지는 거에 그 비율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비율하고 매칭이 안 된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겠죠?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줄줄이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화학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는 화학 반식의 계수비랑 상관이 없다고. 농도비를 보니까 1대 2대 2잖아. 근데 화학 반식이 지금 우리 계수비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 아, 여기 있네. 농도비 3대 1대 2. 그치? 근데 계수비가 뭐야? 1대 2대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수비가 1대 2대 2인데 화학 평형의 상태에서는 3대 1대 2니까 전혀 두 개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치? 이걸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얘랑 얘를 이렇게 보면 계수비랑 농도비가 서로 이렇게 연관이 없음을 지금 보여준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비를 가지고 엮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반응 농도비. 반응하는 농도의 비가 계수비랑 같다. 이렇게 엮어줘야죠. 그렇죠? 얘네 둘이 엮이는 거고 그 다음 얘하고 얘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것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풀어보면 좋아요. 여기 생각보다 개념을 풀 때 좀 틀릴 수 있는 거라서 여기는 좀 풀어보면 좋고 그리고 이쪽도 풀어보면 좋아요. 얘는 대표자료 분석 1, 2 있지? 여기는 풀어보는 게 좋아. 별도로 외울 것도 없잖아. 외울 건 없는데 문제를 풀면 반드시 틀리는 것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내서 조금 풀어주면 좋겠다. 알겠죠? 동적 평형은 웬만하면 풀어주세요. 요거. 좋습니다. 여기까지.